피의자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에서 있었던 총기 살해 사건, 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60대 남성의 얘기가 연일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서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이 내용 짧게 짚어드렸는데 경찰 프로파일러 조사에서요.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조금 더 세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회사에서 지원금, 그러니까 생활비를 매월 300만 원씩 받아왔었는데 그게 끊겼다. 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이 확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경찰들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이어가는 와중에 피의자 60대 남성은 실제 가족회사에서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급여로 한 월 300만 원씩 받아왔었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이것이 끊겼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제 생활해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이유고 곤란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숨진 아들에 대해서는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이 남성이 주장하는 내용, 이게 지금 범행 동기의 모두는 아닐 거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만이라고 했다면 본인의 집 주거지에 설치한 폭발물에 대한 설명이 좀 묘연하다 이런 측면이 네.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가족, 그것도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유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 남성의 금융계좌도 추적해서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 60대 남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따로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 그리고 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유가족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고 경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범죄 동기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나 또 이제 추측성 기사는 좀 당부해달라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뭐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건데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다. 와, 저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싶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나 또 그 손자, 손녀에게 이제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수의 사람들의 인명을 해치는 사람이 원래 착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범행 동기나 나는 원래 착했던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변명과 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태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격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뒤늦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빨리 확인을 했더라면 구조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촉즉발의 총기 사건인 만큼 경찰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좀 지체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 아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피의자 60대 시아버지가 집안에 있다라는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집안에 그럼 총기를 장전한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공대를 즉각 진입시키다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적으로 지체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초 신고 접수일로 시간부터 한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이 자택에 들어가고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하. 만약에 과거 시점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해서 이 피의자 60대 남성이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 아들 집에 즉각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호송했었더라면 아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CCTV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경찰력을 소모하다가 추가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결과론적으로 좀 안타까움의 그런 지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경찰 특공대와 현장 지휘관이 적절하게 현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다 파악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렸으리라 믿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강력반에서는요, 방금 보셨듯 송도에서 발생한 이 충격적인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손주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쏴서 살해한 이 송도 총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찰도 이 범죄의 동기를 알기 위해서 범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력반에서는요, 이 송도 총기 사건의 단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는 이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가 검거된 장소는 아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던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검거된 건지 영상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젯밤 남태령 인근 송도 총기 살해 아버지 정보를 입수한 경찰들. 낙성대로를 지나갔다 무전을 듣고 출동했는데 차량을 발견하고 앞질러 도주로를 막습니다. 다른 경찰은 맨몸으로 도로에 뛰어들어 차를 따라잡습니다. 자,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 차량 양쪽에서 총을 겨누며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피의자는 왜 그러냐라고 항의했지만 운전석을 열고 수갑을 채우며 2시간 반 만에 검거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판장님, 지금 경찰이 범죄 프로파일러들을 이번 수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검거된 장소도 특이한데 분명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현장은 송도의 고가의 아파트 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잡힌 곳은 남태령 인근이에요? 낙성대로 지나갔다. 예, 서울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런 범죄의 어떤 문제들이 가장 먼 곳으로 단순하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금 도주를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서쪽에서 가장 동쪽으로 도주하려고 하죠. 자기 아들을 쏴서 살해하고 도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과업으로 안수했다 이런 심리가 가장 컸을 가능성이 높고요. 과업을 안수했다는 예. 심리. 이 과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망상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망상이 때문에 서쪽에서 가장 그 바깥쪽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제 서울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태령과 사당역 쪽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보시면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려는 심리가 이거 남태령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 남태령 넘어서 더 어디론가 가려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얘기대로라면 강원도 쪽 아니면 제일 한강 끝쪽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았겠죠. 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들을 쐈다? 네. 아들은 피 흘리면서 현장에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망상이 있더라도 아차 싶거나 후회가 되거나 아니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이 인지상정인데 강원도로 도주를 간다고요? 예. 아마도 이제 이 선택적인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하자면 보통의 이제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에 있어서 그 상층과 중하층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상층 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주로 공격을 하고 대상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방식, 그 다음에 그것을 일종의 처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힘이 쪽 빠지는 상태에서 가장 먼 곳으로 우선 벗어나려고 합니다. 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것은 여기 상태에서는 부자지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예. 가해자가 피해 현장, 그러니까 범행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형태의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부정, 아버지의 애끓는 이 자식에 대한 부정이란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해자다. 예. 아무래도 그게 줄어들죠. 그 숨어버리죠. 지금은 범죄자로서 도망가는 형태가 가장 큰 부분인 거고. 네. 제일 지금 저 장면에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것은 뭐였었냐면요. 경찰들이 방탄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은 굉장히 잘했는데 좀 위험했습니다. 위험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오페산의 성병대 사건에 사제 총기 사건에서 경감 경찰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방탄복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저기 상태에서 차로 먼저 치고 차단을 한 다음에 바로 검거를 했는데 가능하면은 뭐 선제적으로 실탄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검거를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뭐냐면 저항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총기를 사용하면 시민이나 경찰이 다칠 수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됐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상훈 반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가해자의 차량 안에서 실탄 86개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후 차량 타고 도주 3시간 만에 검거. 차량 안에는요. 쇠파이프 11개와 실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약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구매만 해놓고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석연치 않은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게요, 반장님, 누구 한 명을 해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양치고는요. 예. 실탄이 86발이 추가로 발견됐고 저 아까 그 파이프라는 것도 결국은 사제총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총열 하나마다 실탄을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제총기를 위한 부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겹겹이 쌓일 때마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사들인 것이 아니라 겹겹이 그래서 이제 저런 영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뒤에 트렁크에 놓고 사실은 사용을 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저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용의 목적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사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 않은 진술이다, 저건. 네, 저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오.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샀어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사용한 건 다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이 보기에 저 진술 20년 전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사둔 것이다라는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사건 판에 이 사건 두 번째 단서 함께 보시죠. 아직 미궁인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갑자기 이 가해자가 아버지죠. 우리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폭발물이 있다라는 충격 선언을 합니다. 이 사진이에요.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도봉구 자택에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 15개를 연결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발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타이머가 있었는데요. 낮 12시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게 지금 폭발물입니다. 사제 폭발물이고요. 인화성 물질이 페트병 안에 가득 들어있고요. 저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자이크로 처리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었고 타이머도 있었어요. 타이머는 12시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서 해체시켰습니다. 부친 거주지가 중간층 8층이었던 만큼 제거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이 얘기 들어보시죠. 그 집이 8층이고 내가 6층인데 이게 창문이 요만큼씩 있어 조그맣게 이렇게 오피스텔 창문처럼 많이 나서 갈아나갔을 거야. 우리 19세기 시설거든요. 이동해갖고. 이게 지금 끔찍한데 일단 궁금한 건 만약 폭발물을 설치해놨다라고 시인하지 않았고 난 12시 타이머대로 저게 터졌더라면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이게 폭발보다는 폭발과
급조 연소 중간입니다.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것은 불이 나는 거다. 예, 예. 왜냐하면 빵 터지면 그 한번 충격이지만은 이것이 천천히 타면서 터지면은 피해가 더 큽니다. 아파트가 불길이 예.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저 네네. 이유가 그건데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다 연소시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전소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딱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런 이유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범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예. 싶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리셋 증후군 어떤 걸 정리합니까? 새로 자기 인생. 어. 그러니까 나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죽이고 무엇을 이제 정리하는. 그 정리의 대상은 자기의 자취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 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명확히 저걸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고자.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캐리어를 잔뜩 들고 나왔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부수적인 피해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칠 가능성이 높았죠. 그건 전혀 안중에 없다. 그 생각할 이유가 없죠. 이 범인한테. 리셋 증후군. 예, 예.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망상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범죄 프로파일러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배상훈 반장님은요. 리셋 증후군,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한, 환경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한 시입니다라고 프로파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어떻게 제작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경찰이 이 부분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진술했어요.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을 유튜브에서 배웠다라고 진술했는데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하면 사제 총기 제조법 영상이 다수 노출이 됩니다. 이걸 공유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영상은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깜짝 놀랐는데 반장님, 이걸 보고 그냥 따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조잡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손재주가 좀 있고 공작소를 다니면서 아마 거기서 또 배웠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 정도 될 정도면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만든다는 것이 되겠죠. 사실은 남미라든가 동남아의 게릴라들, 반정부 게릴라들이 저걸 이용해서 많이 저런 것들을 뭐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할지 참 2016년에 성병대 사건 이후로 처음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제 가장 의문은 도대체 본인의 생일상을 차려줬던 손주와 며느리 아들 앞에서 왜 아들을 총으로 쏘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굳이 손주와 며느리들 앞에서 왜? 함께 보시죠. 더군다나 이날은 본인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들의 생일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확한 건 이 가해자 본인의 생일이었어요.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아들 부부가 생일상을 차려주는 자리였어요. 송도 자택에 초대했습니다. 아들 부부 손주 9살, 5살 지인도 농속했는데 자리를 비운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고 2발은 아들의 가슴, 1발은 다른 곳에 맞았습니다. 자, 왜 아들을 쐈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예, 보여주려고 그랬을 겁니다. 손자죠. 자기 아들의 아들한테. 자기 아들의 폐륜을, 그러니까 자기 망상입니다. 폐륜을 그 아들의 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일종의 목격자를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요? 예,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살해하지 않고 목격자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고 그래서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원한이 아주 지독히 쌓인 거군요. 그 아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망상이겠습니다. 망상이 당연히 이건 망상이죠. 그 폐륜이라는 것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겁니다. 우리가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들한테 투영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부인
부인과 아들 그 3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추적하는 게 바로 그걸 같습니다만은 예. 그 이유가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런 상당히 이해 못할 행위를 하는 거죠. 평소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이에요. 페루인이라는 것도 이 가해자의 망상일 뿐이다. 망상이죠.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격발을 한 장소는 그 아파트 실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목격자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특별히 동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말을 했다거나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은 평소 아들 부부네와 왕래가 잦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대거 투입하고 있어요.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아들 집으로 오가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거로 보인다. 자, 뭐 아들과의 불화, 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죠. 말하자면 아들과 부인은 사실은 잘 지내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일종의 이게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신은 자신의 것을 다 뺏기고 도봉구의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아들은 인천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에 잘 살고 있다. 부인은 뭐 CEO다라고 하는 일종의 열등감이라든가 피해 망상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저런 경우에는 아까 경찰관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정한 대로 그대로 범행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이 사실은 그 동기를 찾기가 어려운 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죽이고 바로 도망가는데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피해 망상이고 자신의 과오반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상훈 반장님 이 프로파일링을 들으니 뭔가 좀 명확해졌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군요.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